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극장의 새 진행을 맡게 된 송영창입니다. 조금 전 노래를 들으시고 아마도 40, 50대 이후의 시청자들 중에는 아련한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맹호부대 군가가 기해쟁쟁하게 울려 퍼지던 인천부두입니다.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와 전투부대인 맹호부대는 1965년 이곳 인천 제1부두를 통해서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서 5만 명의 우리 국군이 참가했던 베트남 파병은 건군 이래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당시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과 영향을 끼쳤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베트남 정부의 지원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막후에는 치열한 외교 전쟁 또한 한몫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파병의 움직임은 이미 파병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16 이후 아직 군정화에 있던 1962년 우리의 베트남 파병을 우려하는 프랑스 정부의 반응이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파월 논의는 사실상 은밀한 가운데서도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래? 도대체가 이상한 사람들이구만. 파병 계획도 없지만 파병한다 해도 그건 대한민국 정치가 아닌가?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것인가? 불란서에선 파월이 불란서에서 추구한 대월 정책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외교 노선이 다른 한국하고는 수교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월남이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왜 난리들이야? 외무장관 부르시오. 파월 문제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벌써 언질이 있었지만 내가 확답을 안 줬어. 그렇습니까? 그게 61년도인데요. 그때 벌써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나는 듣고만 있었어. 미국 대통령이 부탁을 해도 언급을 안 해줬는데 불란서에서 당교 어쩌고 하는 건 일방적이고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그쪽에선 54년 제네바 협정 위반을 하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네바 협정을 꺼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외무장관도 제네바 협정 얘기를 합니까? 보고서만 받아와 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에 미국이 개입하기 전 월맹과의 전쟁을 계속해온 당사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54년에 제네바 협정으로 월맹과 휴전하고 그 이듬해에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해 이후에도 베트남에 적극 개입하자 프랑스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월남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62년 5월 이우락 대변인의 성명으로 처음 가시화됩니다. 한국의 법률과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제적인 도의와 관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정부는 월남을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의 방법에 관하여는 앉으시오. 카카, UPI 통신이 월남 지원을 환영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자식들 그 뒤에 붙이자고 해놓고서 미국의 희망을 담은 겁니다만 미국은 경험 많은 한국의 장교들이 베트콩 게릴라와 싸우고 있는 월남에 파견돼서
고문역을 맡아주면 크게 환영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 게릴라를 두고 싸워봤다고? 고문이야, 고문이. 이 실장, 예, 각하. 신문이든 방송이든 UPI 보도 안 나오게 하시오. 아니, 공보실장이 이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각하. 알고 있어요. 성명서에 노력해보겠다고 했지. 장교를 고문으로 파견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문이고 게릴라고 절대 파병은 없을 것이오. 헌데 각하,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월남전을 미국이나 월남 측에서 보면 전장이지만 저희 측에서 보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수경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25 때 특수경기로 경제부흥을 이룩한 일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국 전장을 전장으로 보지 않고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각하, 역사는 똑같은 기회를 2번 주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파병 소리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시오. 결코 파병은 없을 것이오. 일 보시오. 예, 그럼 중정 김부장 돼. 어떻게 된 거야? 재촉이야. 6번 관리 참모부 심웅선 소장을 단장으로 해서 15명을 선발했는데 우리가 언제 게릴라전을 해봤다고 고문 역할인가? 안 그런가? 웃을 일 아니야. 여유 보이지 마라. 장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람 떠나는 것도 아니야. 극비야. 돈벌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살펴보고 와야 돼. 정말 보내겠다는 건가? 이 사람 왜 이래? 각하의 밀명이야. 김 부장하고 둘이서 이미 월남에 가봤었지만 전투 외에 돈벌이 될 게 뭐 있겠어. 그리고 게릴라라는 게 당시 월남의 고딘 디엔 정권은 1960년 초부터 등장한 베트콩 게릴라들의 준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월남에서는 한국 전쟁의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군사 작전에 관한 고문 역할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고의 의장 박정희 장군께서 불러서 가니까 자네 좀 월남 좀 다녀오게. 그냥 무슨 일입니까? 그 고된 대통령한테가 좀 뭐 도울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예하기관을 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군이 해외 나들이 갔다 오면서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월남도 들었더니 그 우리를 반가워하더래요. 왜냐하면 소련이 뒤에서 밀어주는 북한군인 남침, 이건 참 조그만 북한이 미는 게 아니고 소련이 미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 거대한 침략을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그 반격해서 비록 통일은 안 됐지만 휴전선에다가 든든히 막고 있으니까 소위 공산 침략 저지 표본일 수 있다, 그런 얘기요. 말하자면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표본 그 공산주의 저지 국가거든. 그러니 고대임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한테서 공산주의를 막는, 침략을 막는 뭐 비책이 있을 게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의심도 있지만은 아주 그 간곡하게 좀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좀 그 가보면 어떠냐, 최고의 의장 얘기. 그래 가겠습니다 그랬지. 62년 5월 12일 경향신문은 특종 보도를 합니다. 1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이 비밀리에 월남으로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락 대변인의 발표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그 공약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입니다. 고문단은 귀국 후 곧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부름을 받습니다. 파병을 한다고 하면은 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겠느냐. 원칙적으로는 우리 외국 파병한다는 것은 명분이 잘 서지 않거든. 그렇지만 일단 파병을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어떤 병력을 먼저 보내야 하느냐. 거기 주민들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우리하고 우호적인 그 분위기를 맹을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게 이 무대거든. (1962년) 후반부터 베트남의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월맹은 1962년 2월 제1차 베트콩 회의를 개최한 이래 정규군과 베트콩 게릴라들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됩니다. 월남에선 미국의 지원하에 들어섰던 고딘디엠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지고 월맹군의 공격에 악전 고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 군사 원조 사령부를 사이공에 설치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는 그러한 월남의 위기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63년 11월 미국에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이 월남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입니다. 그는 400명 정도의 특수전 부대를 시작으로 처음으로 정규군을 월남에 주둔시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는 미국 내의 반전 무드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힘으로써 월남전을 종결시키려 서둡니다. (64년) 존슨은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냅니다. (60년대) 미국의 요청은 그 자체가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이 전쟁을 반공을 위한 성전으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미국 측의 요청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국가 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군복을 벗고 제5대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정권의 기반을 5.16에 두고 있던 그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파병을 피하긴 어렵다고 판단, 그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니다. 안보회의를 소집하시오. 알겠습니다. 얘기들 해보시오. 이동외과병원이나 태권도 시범단 정도면 어떨까요?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각하. 비전투부대 파병이라면은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64년 5월 20일) 오전 10시에 소집된 제5차 안보회의는 월남에 비전투부대를 파견하는 문제로 협의를 벌입니다. 결국 극비리에 소집된 이 회의에서 파병안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선 1개 이동 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하기로 원칙이 정해집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월남 지원을 위한 국군의 해외 파견 동의안은 비전투 부대라는 이유로 어려움 없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64년 9월 130명의 의무 중대와 태권도 교관단이 월남에 도착해 분산 배치됩니다. 사이공 동남방 붕타우에 자리 잡은 이동 외과 병원은 개원 첫날부터 환자가 밀어닥치기 시작해 외래 환자만도 하루에 300명이 넘었습니다. 비록 소규모이긴 했지만 이것이 곧 국군의 제1차 월남 파병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시기는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하던 동서냉전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으나 의외로 현재 전황은 미국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를 앞세운 월맹의 격렬한 저항과 대통령의 게릴라전으로 인해서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자 존슨 대통령은 급기야 우방 국가들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친서를 보낸 20여 개 국가 중 요청에 응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몇몇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여론은 베트남 전의 국제화에 대부분 냉담한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몇 달 후 베트남 북부의 통칭만에서는 이 전쟁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발합니다. (1964년 8월) 베트남 북부의 통칭만 해상을 순찰 중이던 미국 구축함 매독스호가 월맹 어뢰장에 공격을 받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시 보복을 선언, 앞으로 월맹에 적극적인 공세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사건이 발발한 지 이틀 뒤부터 미국 공군은 하루 동안 연 64회나 출격하는 등 월맹의 어뢰장 기지와 석유 저장소를 공격합니다. 결국 이 통칭만 사건은 베트남전이 월맹과 미국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이후 전쟁은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우리의 의무부대가 월남에 도착한 시점이 바로 이 통칭만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였으며 그 석 달 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본격적인 규모의 월남 파병 요청을 받습니다. (2차) 파병 역시 표면적으로는 비전투 부대였지만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국군의 본격적인 파워를 예고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곧 전투 병력의 파견 요청도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예상에 박정희 대통령은 고뇌의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냉전 체제 안에서 반공 국가인 베트남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회의는 미 대사관에 알려지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번디 차관보가 극비루 카카를 방문하고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은 2차 파병입니다. 당무위원과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달라는 각하의 하명이 계셨습니다. 2차 파병이 전투부대입니까? 비전투부대입니까? 2차로 파병될 부대는 공명을 주초로 하는 후방지원부대입니다. 이보세요, 김국방.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공병을 경계해주고 지원하자면 사실상 전투부대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동이 어려워요. 아니, 김당무 의원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뭡니까? 내 개인으로도 파병은 찬성합니다. 허나 그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소리지 대국민 설득용 명분은 안 됩니다. 물론 6.25 때 UN 17개국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국제 시위 측면에서 공산 게릴라들과 싸우는 월남을 돕는다. 허나 우리 안보가 취약한 상황에서 그런 명분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국군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찬스가 월남 파병이라고 본 겁니다.
실전 경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군 현대화를 이번 기회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군 현대화를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보장을 했습니까? 그 점을 집중 협의 중이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것입니다. 관철된 것이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브라운 대사와 협의 중입니다. 소총에서부터 군함과 전투기 이르기까지 우리 측이 내놓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군 현대화도 명분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건설하는데 월남은 큰 시장이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기리띠요. 그저 이 장관이 주장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좀 해보라요. 전장을 시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은 각하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는 특수경비를 노리고 있고 이미 기업인단을 월남에 보냈습니다. 시찰을 해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건 설득력이 있구만요. 그렇다 하면 이제 명분을 지박해 보시죠. 여기서 나오는 안을 각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파병을 거절한다면 미국은 당시 한국에 주둔 중이던 미군 병력을 베트남으로 이동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 비해 전력이 열등하던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우려한 박 대통령은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전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술 맛이 좋구만. 한 잔 더. How do you stay in such great shape? 한 잔 더 주시오. 각하, 벌써 각하께서 2병째 비우셨습니다. 한 잔 더. What an unexpected surprise. I really appreciate your coming tonight. President Johnson has told me that not only are you a great president in Korea, but you're also a great leader throughout all of Asia. 됐어. How does the wine taste? 잘 마셨어. 대통령이고 지도자고 다 떠났어. 인간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나도 전쟁했던 사람이. 전장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부대 명칭을 비전투 부대라 한다 해서 베트공이 총구를 옆으로 돌립니까? Of course not. But U.S. Army headquarters is in the middle of a combat zone. 미군만 싸우고 한국군은 안 싸운다면 왜 파병을 요청합니까? 한국군은 은폐물 역할을 하라는 거요? No, Mr. President. 인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미국의 힘, 압력. 너무해 당신들. 한국 전쟁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우리의 젊은 장병들에게 피를 흘려달라고 부탁합니까? 너무해 당신들. Mr. President. 그것도 남의 나라에 가서 피를 흘려달라 하니 말이. 대가가 뭐요? 명분이 뭐요? 무엇을 위해 파병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지 대사가 담화문을 써보시오. Mr. President, holding the line on communism throughout Asia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communism throughout Vietnam will create a history for the peoples of the world who believe in democracy and freedom.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great Republic of Korea can join together to create this history. 위대한 역사 창출에 왜 코리아만 참여하는 거예요? Not only Korea, sir. We are not just asking Korea to support us in this conflict. There are other nations supporting this as well. As we speak, the governments of other nations are talking about their systems within their own governments, like Korea's. 나는 국회도 국민들도
설득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월남은 DM 정권이 실각하고 1년 반 동안에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고 불교, 캐토릭, 호아노, 바오다니 같은 온갖 종교들이 싸움질하고 있어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군이 가서 돕고자 하는 대상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구현가학교 조건? 월남국민? 설득할 명분이 없어. 박 대통령으로서는 파월 장병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 등 우선적인 파병 조건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위기 상황에 미국이 즉시 대응한다는 보장도 필요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경제 개발에 남다른 집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로서는 베트남 전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에도 관심을 두고 대미 협상에서 우리가 보다 유리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파병을 위한 대미 협상에서 우리 측은 국내의 반대 여론을 적절히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민감한 문제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일 회담 반대 데모와 굴욕 외교를 성토하는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월남 파병에 대한 야당의 관심도 멀어져 가고 반대 의견도 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기발한 작전을 내놓게 됩니다. 원래는 야당이 반대를 했는데 월남 파병을 그 야당이 미국 대사의 설득을 통해서 갑자기 지지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애교를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도 반대하는데 이만큼 어려운 내용의 이제 월남 파병인데 우리가 그래도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정부의 입장을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요구에 응해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는데 야당이 갑자기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이철이를 이제 기용한 거지요. 차이가 내 임자를 부른 건 중요한 부탁이 있었어요. 요즘 이동원 장관이 미국과 교섭 중인데 교섭이 지지부진한 모양. 그래서 임자가 도와줘야겠어. 예. 임자가 월남 파병 반대 좀 하지. 예?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엊그제 나와 이 장관이 결정한 걸세. 대미 교섭에서 우리 쪽 의도대로 가자면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반대파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도 조용하고 임자가 적임일 것 같아. 그러니 임자가 앞장서서 월남 파병의 반기를 좀 들게. 차지철 의원이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비전투부대를 증파하기로 결의, 보도가 되고 국회에서도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에서는 2,000명 파월 계획이 보도된 후 곧 파월 부대를 한 곳에 집결시켜 훈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차 파병도 후방 복구 건설의 임무를 띈 비전투 부대였지만 게릴라전에 대비해 전투부대 못지않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차지철 의원에게 파병 반대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 이유로서 파병을 반대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월남을 보자는 겁니다. 월남은 유력자와 부자들의 자식들을 전부 외국으로 피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특권층의 자식들부터 전선에 나가도록 하고 나서 외국에 원병을 요청을 해야지. 저희 자식들은 안전지대에서
향락을 일섭도록 하면서 외국에 지원을 요청하다니요. 거기에서 왜 우리의 청년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 애교 대미 애교 협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차이철이를 이제 기용했는데 이 사람이 월남 전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월남 전장에 군대 파견하는 걸 반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전 협상이 다 끝났으니까 어전 좀 반대하는 걸 중지하라고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하대요. 차 의원, 그만하면 의도대로 여론도 조성이 됐으니 이젠 그만 반대하시죠. 잘못하면 국회 인준도 못 받겠습니다. 이 장관이나 저나 모두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너무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차 의원, 최근에 각하께서 일로 걱정이 많소. 각하 심기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이 파병을 반대하는 거 가깝게도 결국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하의 정책이 지금보다는 긴 한목으로 앞을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대하시겠단 말이죠. Mr. Ambassador, we have a serious problem. A major political party here in Korea is deeply opposed to any further involvement militarily by Korea in Vietnam. I am fully aware of that situation. Now, I understand that President Park is under a great strain. We must be able to discuss this in great detail with Washington. 결국 2차 파병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65년 2월 5일 흔히 비둘기 부대라 불렀던 제2차 파월 군사원조단이 중부 전선 모 기지에서 결단식을 가집니다. 공병대대, 수송중대, 경비대대, 해병중대 등 약 2,000명의 장병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결단식 4일 후 서울 운동장에서는 비둘기 부대를 환송하기 위한 국민대회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이날 대회장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산부요인, 유엔군 장병,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약 3만을 헤아리는 시민들이 모여 파월 장병의 무운을 빌었습니다. 환손식 후에는 꽃다발을 목에 건 비둘기 부대 장병들이 시가 행진을 하는 등 1차 때와는 달리 국내의 파월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환송식을 마친 비둘기 부대는 일단 가평에 집결했다가 일부는 먼저 부산에서 출발하고 나머지 본진이 인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베트남에 파견된 비둘기 부대는 주로 공병과 운송 등의 지원 업무와 대민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따로 없는 게릴라전의 특수성으로 전투부대와 다름없는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의 반대 여론을 이용한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우리는 비전투부대 2,000명을 보내면서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병에서도 정작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투부대의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것은 미국 쪽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2차 파병이 이루어진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브라운 대사를 통해 전투 병력의 파병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합니다. /
마침 당시 베트남의 상황은 미군 쪽의 병력 증가가 절실히 요청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월남군은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펼치고 있던 지상군에 의한 수색 섬멸 작전도 공중전과는 달리 병력이 많이 필요한 작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빨리 3차 파병, 즉 전투 부대의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3차 파병이 불가피하죠. 나도 결심했어. 장 부총리 만나서 대미 교섭에서 우리가 요구할 반대급부를 작성하시오. 알겠습니다. 이장. 예, 각하. 역사는 똑같은 기회를 2번 주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각하. 어차피 미국의 요청으로 전투부대를 본격 파병해야 한다면 이제는 실리 외교를 펴야 합니다. 분명한 명분을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되겠어. 1차와 2차 파병은 우리가 6.25 때 신세졌던 것을 보답하고 미국에 대한 의리로 나섰다 하고 3차는 정말로 우리 국군을 현대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각하. 전장을 시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방안을 강구하시오. 각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신에 부탁이 있습니다. 브라운 대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나주지 마십시오. 파병 문제 때문이라면 외무장관하고 협의하라고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았어. 공산화 저지라는 명분, 우리의 안보, 대미 관계, 국내적으로 파병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린 참전의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Mr. Lee, when did you close the door to the president? 그건 청와대에 물어봐야지 외무부에 문의할 성질이 아닙니다. 앉읍시다. 대사, 3차 파병 요청에 대해 귀국의 염치없는 부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2차 파병까지는 한국 방위를 위해 써준 미국에 보답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보온의 성격이 있었던 만큼 한국 정부가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파병을 했습니다. 그러나 3차 파병은 다릅니다. 미국의 요청은 보답의 정도를 넘어선 일방적 강요나 다름이 없습니다. Don't waste my time. 그럽시다. 전투부대 파병에 앞서 한국 군과 한국 국민의 얼굴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파병은 어렵습니다. We have never done anything to bring embarrassment or dishonor to Korea. 대사, 왜 월남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죠. That's right.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평등 아닙니까? 평등인데 어떻게 해서 같은 전장, 같은 깃발 아래 싸우는 미군과 한국군이 그렇게 불평등합니까? 전투 수당도 다르고 먹는 음식의 칼로리도 다르고 전투 장비도 다르고 잠자는 숙소도 다르고 전투복 지급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과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First, the differences in food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based on the differences in cultures. And furthermore, No! 대사의 변명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부식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사는 겨우 음식만으로 논리를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본적인 8개항이 보장되지 않으면 3차 파병은 어렵습니다. These terms are unacceptable. 대사로서 보장할 수 없다면 내가 존슨 대통령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병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e Korea'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ithout me. 그래요. 급한 건 당신들인데 나를 안 만나요. 한국의 대통령은 파병에 따른 외교 문제를 모두 외무장관인 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도 외무장관을 안 만나요. 귀국의 대통령께 면담 요청을 해놓고 있으니 기다려 봅시다. 만나나 안 만나나. 실제로 미국의 사정은 한층 급박해져 있었습니다. 65년 초 플레이크 미군 기지와 키논의 미군 숙소가 베트공으로부터 피격당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부 베트남에 대한 무차별 융단 폭격, 이른바 북폭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존슨 대통령에게 이대로 나가다가는 몇 년 후에 패배가 불가피함을 선언하고 그 대안으로 북폭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미국 내의 반전 여론도 존슨의 미군 증파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65년부터 미국과 월맹 간의 평화회담 제의도 시작됐으나 공산화 통일을 바라는 월맹의 주장과 공상 정권의 공세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65년 3월) 마침내 이동원 외무장관의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져 그는 브라운 대사의 안내로 존슨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2달 뒤에 있을 박 대통령의 방미에 관한 사전 협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의 주된 역할은 전투부대 파병을 앞두고 양국의 조건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동원 장관은 이 협상에서 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지원에 관해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릅니다. 우리 명분은 그거지요. 월남에 군대로 5만 명 뽑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일선이 허공이 생긴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소위 그 힘의 언밸런스를 의미한다. 힘의 언밸런스는 뭘 의미하느냐? 북한의 침략을 유혹한단 말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다. 그 대비책은 뭐를 의미하느냐? 현대식 장비를 달라 이제. 그 현대식 장비의 이제 리스트를 쭉 줬지요.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게 되면, 자, 너희 군대는 봉급을 받지 않느냐? 우리 군대에게도 봉급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둘째는 너희 군대는 전사하면 배상이 가지 않느냐? 우리 군대한테도 배상을 줘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이제 미국 군대하고 똑같이는 안 됐지요. 또 똑같이 될 수도 없고, 그러나 하여튼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바이고리아 파리시,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월남에 가서 우리 군대가 소요되는 모든 시설, 모든 물품, 이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책임지고 공급한다. 이제. 65년 5월 박 대통령 내에는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은 그 절차가 퍽 이색적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나르는 백악관이란 대통령 전용기를 서울까지 보내왔던 것입니다. 2마일에 걸친 환영 퍼레이드는 관례에 비해 7블럭이나 늘어난 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시에서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날을 박 대통령 내외의 날로 선포하는 등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문 예우를 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양국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지원 보장과 과학기술연구소 설치의 지원, 월남에 대한 양국의 협조를 발표했습니다.
이즈음 이미 파월 장병들은 정글전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부대인 3차 파병 동의안을 놓고 국회에서는 이제까지는 달리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언제까지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군인을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무한정 보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협조했으면 협조할 만큼 경제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 경제적인 협조를 오히려 과거를 훑어보니까 의무부대 보낼 적에 약 1,000만 불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런데 비둘기 부대 보낸 후에는 그게 한 200만 불 이상 떨어져서 800만 불, 700만 불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파병을 요구했을 당시는 까꿀로 한미 월 상강무역 체제가 아니라 미일 월 상강무역 체제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 공경연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뭡니까? 그야말로 뭔가 고마냥 재주나 넘고 돈은 떼니 받아먹는 식이 돼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둘기 부대 파견 이후에도 여전히 월남 특수를 우리가 아닌 일본이 누리고 있다는 점 역시 야당의 반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공화당에서는 몸싸움과 단상 점거 끝에 파병 동의안을 접수시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 통과시킵니다. 월남이 만약에 적화가 된다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게 인도네시아, 또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자꾸 이것이 이제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동남아 전체가 공산화될 염려가 있다. 미국이 월남에 파병했던 명분도 바로 그거였는데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남 파병은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외적인 명분이었습니다. 세계적 공산 적화야 요걸 거기서 저지해야 되겠다는 거와 미국에 대한 은혜를 갚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대내적인 우리 자신의 그것은 목표는 역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껄끄러운 관계를 하루속히 청산해서 진짜 동반자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월남 파병은 가장 좋은 하나의 재료가 된다. 둘째는 이런 기회에 우리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도 해보자. 처우 개선도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투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에 큰 도움도 한번 좀 얻어보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지요. 65년 10월 맹호와 청룡으로 이름 붙여진 파월 전투사단은 결단식을 마치고 부산과 인천에서 월남을 향해 출발합니다. 월남에 도착한 장병들은 정글 속에서 더위와 향수와 싸우며 선전합니다. 이로써 우리 국군은 건군 이래 처음으로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서 실전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소규모의 의무증대로 시작된 국군의 베트남 파병. 결국 그 1년 만에 이곳 인천항에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가 파견됨으로써 베트남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투부대의 파병으로 우린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온 그 소기의 성과는 그 당시의 단계로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구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을 향하는 우리에겐 아직 남겨진 과제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작전 지휘권 문제입니다. 베트남 파병의 명분과 실리가 바로 이 작전 지휘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우린 과연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어떻게 확보했으며 그것으로 우리가 얻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베트남 파병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